네, 오프닝으로 아주 굉장히 즐겁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만드는 이제 신분증 자체도 하나의 손안의 신분증 자체도 국격이 될 수 있고, 또 국가와 이 국민을 묶는, 연결하는 어떤 신뢰와 배려, 이런 것들 한꺼번에 느낄 수 있는 좋은 소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물성이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희가 또 그 새로운 신분증에 물성이 좀 있으면 어떤 물성으로 이렇게 될까 하는 그런 기대감도 갖게 됩니다. 두 번째, 지금은 오프닝이었고요. 지금부터 발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권정 학예연구관님, 현 문체부 문화시설기획과의 학예연구관님이십니다. 신분증 제도의 변천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김권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문체부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요. 공부는 사실은 역사 공부를 했습니다. 한국 근현대사 역사 공부를 했는데, 디자인하고는 제가 별 관계가 없이 살았던 사람인데, 제가 원 소속 지금 기관은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학예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부에 지금 지원 근무를 나와 있는데, 거기서 제가 4년 전에 신분증을 가지고 기획전을 한번 준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거의 다 했었는데 실제로 그 기획전 개최를 하지 못했어요.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가지고 다른 걸로 대체되면서. 그래서 한번 이 신분증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우리 한국, 특히 이제 대한민국 현대사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런 흐름이라든가 성격들을 좀 살펴보고 싶었고, 우리 관람객들과 그걸 한번 같이 공유하고 싶었던 그런 문제의식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신분증과 관련돼서 토론할 수가 있냐, 그래서 토론을 할 수 있다, 토론 가서 제가 한두 마디는 할 수 있겠네요 했더니 갑자기 발표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너무 죄송하고요. 하여튼 역사적인 좀 흐름 중심으로, 맥락 중심으로 간략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글들을 좀 참고를 해봤더니 이게 신분증의 역사나 이런 것들을 좀 정리된, 통사적으로 개괄적으로 정리된 글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물론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증 이렇게 개별적으로는 있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우리 한국의 어떤 그런 신분증을 좀 개괄적으로 살펴본 건 없는 것 같아서, 오늘 제 발표가 그런 의미에서 또 의미가 있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을 또 가져보게 됩니다. 너는 누구냐? 그런 질문을 우리가 현대 살면서 많이 받습니다. 너는 누구냐라고 하는 말 속에는 네 정체가 뭐냐, 너의 아이덴티티가 뭐냐, 너라는 사람을 무엇과 동일시할 수 있느냐라는 말로 우리가 이제 들을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복잡한 현대 일상 속에서 타자로부터 끊임없이 받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명함을 주고받고, 또 우리의 이름을 얘기하고, 제가 마이크를 잡고 제 이름을 얘기했잖아요. 내가 누구인지를 밝히는 겁니다. 그래야 그 불안함과 공포감으로부터 어떻게 보면 보호를 받는 이런 것도 있고, 어찌됐든 간에 이 존재적인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공동체로부터 끊임없는 우리가 그런 질문을 받고 삽니다. 아마 우리가 의식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너는 누구냐라고 계속 그런 물음을 받고 사는 것 같아요. 바로 이제 그래서 등장한 것이 신분증입니다. 신분증이죠. 그래서 등장한 것이, 즉 자기 증명의 도구로 나타난 것이 바로 신분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말이 필요 없죠. 그렇죠? 제가 아까 다른 선생님들께 명함을 딱 드렸지만, 그 명함을 딱 보는 순간에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걸 빨리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아주 어떻게 보면 나라는 사람의 아이덴티티, 나라는 사람을 핵심적으로 아주 중요하게 상징적으로 밝힐 수 있는 그런 정보가 담겨져 있겠죠. 그게 바로 이제 신분증이라는 의미에서 이 자기 증명의 도구, 우리가 신분증을 자기 증명의 도구로 보면 이해하면 쉽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것은 시대에 따라 오랫동안 변화를 겪었습니다. 신분증이라고 하는 건 종류도 많지만 그 실제인 기능이라든가 또는 그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다양한 상황에 따라서 오랜 시간에 따라서 변화되었고, 오늘날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주민등록증도 역시 그런 맥락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앞서 이제 여권 우리 발표하신 선생님 얘기를 또 들으면서
여권도 역시 이게 역사적인 맥락을 갖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또 듣게 되면서 또 하나를 이제 배웠고요. 결국 그 신분증이라고 하는 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역사의 산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저 뭐 진공 상태에서 우주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수많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그런 뭐랄까 열정과 노력과 뭐 수많은 어떤 상황 속에 변화되어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 신분증이라는 것이 다가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자기 증명의 수단으로서 신분증이 등장하는데 서양에서는 중세 귀족들의 이 권위와 특혜를 부여하는 증명서 또는 증명 도구로서 처음에 이제 등장했다고 하죠. 그러다가 결정적인 기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패스트입니다. 패스트. 그러니까 21세기에 코로나가 있었다고 한다면 14, 15세기 중세에 창궐했던 건 패스트입니다. 그래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사라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런 엄청난 질병이었는데 이 패스트라고 하는 이 병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동 자체가 이제 불가능해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때 나타난 것이 위생증이었다고 해요. 즉 자기는 패스트를 옮길 위험이 없다라. 이러한 증명서인데 이걸 누가 증명해 주냐는 거죠. 그렇죠? 누가 증명하는 거죠. 개인이 무슨 이렇게 써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관청에서 그 공동체 최고의 대행 기관에서 그걸 찍어줬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패스트로부터 안전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 사람과 접촉하는 것, 이 사람이 이동하는데 문제없다라고 하는 그런 증명의 도구로 작용했다는 거죠. 즉 여기서 나왔던 것이 바로 통제와 관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신분증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속성은 바로 통제와 관리입니다. 공동체가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통제하고 관리하고 또 그로부터 뭔가 질서의 안정을 잡고 또 조세를 또 징수한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기능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즉 그래서 이제 신분증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통제. 굉장히 통제 그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렇죠? 뭐 부정적이고 막 이제 그렇게 들리는데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통치 실현의 수단으로서 이 신분증이 등장했고 그래서 지금까지 또 존속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그런 기능만 있냐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개인들에게는 국가의 의무를 다하는 그런 또 동시에 보호받고 권리를 행사하는 수단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지금 이제 제가 맨 끝에 한번 언급을 하겠지만 이 주민등록증과 관련돼서는 굉장히 많은 논쟁들이 있습니다. 특히 90년대 이후에 정말 격렬한 논쟁들이 있습니다. 그 뭐 주민등록증을 태우는 막 찢어서 막 태우는 그런 무슨 뭐 퍼포먼스를 하는 그런 막 다큐멘터리도 있고요. 또 그런 작가도 있고요. 소설가들, 뭐 지식인들이 많습니다. 특히 지문 날인 거부를 하는 이런 그런 반대 차원에서 계속 위헌 소송을 계속 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이 통제라고 하는 말 속에서 이제 그런 부정적인 게 강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생증 같은 자기를 보호하는 공동체에서 자기의 실존적 삶을 지켜내는 하나의 도구가 또 될 수 있다는 거죠. 즉 개인의 어떤 권리 행사의 수단으로서도 이게 존재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사실 제가 보기에는 양가성이 있다. 이 신분증이라고 하는 것, 특히 이 주민등록증이라고 하는 건 양가적 가치를 갖고 있다. 즉 국가적 통제와 보호, 개인의 어떤 의무와 권리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서로 공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좀 주민등록증을 디자인의 문제, 공공적인 차원에서 접근할 때 우리가 반드시 좀 염두에 두고 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특징이 사실은 가장 원초적인 신분 증명은 몸입니다. 바디, 내 몸입니다. 몸 그 자체입니다. 중세 노예들이 몸에 새겨진 문신으로 신분의 제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런 일들이 좀 있었죠. 특히 피부색, 흉터, 점, 문신, 신장 이런 신체적 특징이 신분 증명의 표식입니다. 김권정이라는 사람은 제가 178인데요, 키가. 170이면 다른 거예요. 얼굴을 똑같이 하고 해도 신장이 178, 김권정은 하나밖에 없거든요. 제가 다 찾아봤거든요, 한번. 인터넷에 찾아봤는데 저밖에 없어요. 신체적 특징입니다. 저를 증명하는. 특히 지문, 얼굴, 골격, 눈동자, 그렇죠? 개인의 이 신체 특징이 어떻게 됩니까? 오늘날의 디지털 신호로
기호화돼서 기록화돼서 오히려 더 이거를 더 신뢰하게 되잖아요. 요즘에 뭐 눈동자, 최근에 보니까 귓볼, 이 귓볼도 무슨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똑같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대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보안 이 도구가 뭐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제가 들었는데, 하여튼 이 신체 측정법이야말로 가장 확실하고 중요한 신분 증명으로 작용하고 있고, 과거나 현재나 제가 보기에는 미래도 역시 그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또 신분 증명과 관련돼서는 또 특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의 어떤 전통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호패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고려 말에 이 호패법이 시작이 됐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조선시대 때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됐다고 하죠. 인구를 파악하고 또 유민,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을 방지하고 조세를 확보하는 것, 가장 큰 문제였죠. 또 신분 질서를 확립하는 것, 양반과 천민 이런, 그리고 향촌 사회를 안정시키는 것, 뭐 여러 가지 국가적인 그런 목적 의식을 가지고 이런 신분증명으로서 호패법이 시시가 되는데요. 근데 이 호패를 받으면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이 뭐냐면 국역을 부담했어요. 즉 세금을 내야 됐다는 거죠. 그렇죠? 세금을 내야 되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기피하는 현상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 전체 인구의 약 1, 2할 정도. 그리고 실제로 국역을 담당한 사람들은 전체에서 또 1, 2할. 그러니까 호패를 받은 사람 1, 2할 중에 실제로 그것에 대한 어떤 국역, 세금을 낸 사람들은 1, 2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적은 미미한 숫자가 여기 이제 참여하고 있는 보게 됐죠. 즉 호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우리가 아주 일반화된 것 같지만 사실은 일반화되지 못하는, 그러다가 나중에는 18, 19세기가 되면, 즉 요 중앙 집권의 어떤 이 중앙 집권적인 이 왕권 질서가 약화가 되면서 저 지방의 어떤 호족들이나 양반 사대부들, 귀족들이 결국 힘을 얻게 되면서 이게 이제 이 호패라고 하는 것이 특권, 특혜, 계층화의 계급화의 상징처럼 쓰여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붙이게 되면 경기도 박물관에 기증된 용인 이씨 집안의 호패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승우라고 하는 사람부터 쭉 해서 제일 맨 할아버지가거든요. 쭉 해서 시기별로 이 이돈상이라는 사람은 1800년대 말에 살았던 사람인데 한 2세기 정도에 걸쳐서 그 집안에서 사용했던 그런 호패인데요. 여기 보면 이제 신사년에 문과에 급제한 거죠. 급제를 했고 어디 출신이라는 거, 계묘년에 내가 태어났다, 출생연도와 그리고 자기가 어떤 직급을 받았는가, 어떤 관직을 받았는가, 이런 게 이제 나오는 거죠. 문과 대단한 집안이죠. 문과 다 급제를 한 그런 집안입니다. 장원 급제를 한 그런 집안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집안의 어떤 특권이나 특혜, 우리 집안이 이렇게 잘났다, 우리 집안이 이렇게 잘 나가는 집안이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식의 그런 쪽으로 이제 호패가 사용하게 됐던 것이죠. 호패는 굉장히 다양한 호패들이 있었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장식용 술이라고 하는 것이 달린 이런 호패도 있었다고 그래요. 아까 지금 이전에 보셨던 호패는 어떤가요? 그냥 호패, 나무로 된 호패만 딱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봤을 때 별로 그렇게 부유한 집안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즉 이 술 같은 경우는 이 호패를 꾸미는 거죠. 장식용입니다, 일종의. 그래서 이 호패를 그냥 단순히 밋밋하게 걸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아름답게 장식을 해서 즉 경제력이 이제 따라서 이게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집안에 경제력이 좀 있고 또 돈이 많은 집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주 풍성해, 남이 봐도 진짜 이게 멋지구나라고 할 정도의 이런 호패, 술을 이렇게 많이 달았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옆에 있는 게 이제 노비 호패입니다. 노비 호패. 노비들도 호패를 가지고 다녔다고 그래요. 그런 경국대전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치면 헌법에 들어있는 그런 기록입니다. 그래서 노비도 호패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있었어요. 근데 이제 남아있지가 않죠. 지금까지 현대까지 남아있지 않는데 몇 점이 지금 개인이 소장한 호패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노비 호패입니다. 여기 이제 용홍리 1통 1호에 사는 주소를 가지고 있는 이노 순철이라고 하는 노비의 호패입니다. 전인근대 시대, 조선시대 노비는 물건이죠.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요? 이게 보호받아야 돼요. 그렇죠? 보호받아야 됩니다. 잘못하면 이게 자기 물건을, 자기 경제력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노비들에게 호패를 강제적으로 채워 있었고, 또 노비들은 내가 어느 집의 노비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노비의 호패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 굉장히 또 재미있는 또 일이기도 합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근대에 들어서서 주민등록증과 관련된 그런 우리가 역사를 얘기할 때 일제 때 시작됐던 조선 기류령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조선 주민등록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역사적으로 처음으로 역사 속에서 이제 등장하게 됐다는 거죠. 1942년 9월에 본적지 외에 90일 이상 거주 시 일정한 주소나 거소를 부나 읍, 면에 비치된 기류부에 등재하는 그런 어떤 제도를 실시하게 되게 됩니다. 근데 이 제도는 1930년에 괴뢰국으로 세웠던, 일제가 괴뢰국으로 세웠던 만주국에서 이미 시행됐던 것을 따라서 본따서 한 제도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국민수장제라고 하는 그런 제도를 또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특징이 지문날인을 했었다고 그래요. 1930년에. 그래서 이 신분증명과 이 지문날인을 하는 이런 법이 이제 생기게 됐고, 43년에 호적 및 기류 일제조사로 해서 행정부상의 조선인의 거주와 가족관계까지 장악하려고 하는 일제의 어떤 이런 모습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역시 이제 40년대 초면은 이제 전쟁의 시기죠. 그렇죠? 침략의 전쟁의 시기가 되게 되는데, 물자를 동원하고 인력 관리와 통제, 그리고 지문날이 제도로 독립투쟁을 하던 독립군들을 색출하려고 하는 불온한 조선인들을, 그 한국인들을 색출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들이 바로 이 조선 기류령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러다가 이제 저희가 이제 해방을 맞이하고 바로 우리가 독립국으로 하지 못하고 미군정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근데 미군정에서 이 주민등록표라고 하는 것을 발급을 합니다. 47년도에 발급되었던 등록표인데요. 그랬던 이유 중 가장 큰 현실적인 이유는 바로 이 식량 배급제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해방 이후에 미군정이 가장 골치 아팠던 것이 바로 경제적인 문제였습니다. 경제적인 혼란, 그리고 이 높은 물가, 인플레이션, 그리고 가장 또 먹고 마시는 살 수 있는 특히 이 식량이 굉장히 부족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배급제를 시행하게 되는데, 이걸 위해서 결국 주민들이 파악이 돼야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주민등록표를 발급을 하기 시작했던 거. 근데 재밌는 건 여기에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들어갑니다. 번호가 들어가고요. 성명, 주소, 연령, 몸무게, 신장, 신체 특정입니다. 특정. 그리고 직업, 그리고 고용주. 그 직업의 고용주까지 이름을 넣고, 그리고 그 사람의 서명. 그러니까 마치 무슨 굉장히 많은 무슨 자기 무슨 신상 명세서처럼 굉장히 상세하게 담아냈던 거. 근데 이 목적이 뭐냐면, 귀하를 보호하기 위해 남조선의 합법적 주민을 증명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로 이 바로 주민등록표가 나오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부분적인 거죠. 전체적인 차원은 아니었고, 그러다가 이제 6.25 전쟁 이후에 전쟁의 혼란 속에서 이 사회 안정 목적으로 시민증과 도민증이 또 발급이 됩니다. 1950년대. 그래서 이제 시는 시민증, 도에서는 도민증이라고 하는 걸 발급이 돼서 여기에도 또 여러 가지 항목들을 이제 적게 만들었습니다. 주소나 본적, 직업, 신장, 체중, 특징, 언어, 심지어는 혈액형까지 여기다 이제 넣었던 거. 혈액형을 넣었던 건 전쟁 이후에 그런 상황이 이런 이유 때문도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완전히 개인의 신상 명세서를 들고 다니는 거죠. 그렇죠? 정말 요즘 같은 치면은 완전히 털리는 거죠. 그렇죠? 이게 내가 갖고 있는 신상 대부분이 이게 털려버리는. 특히 이제 혈액형 같은 거는 정말 중요한 개인 정보잖아요. 하여튼 국내 질서 이제 혼란 속에서 또 이제 북한에서 또 전쟁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남한을 또 했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현실적인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반국가적인 불순분자들이나 또 간첩들을 색출하기 위한 그렇습니다. 제가 대학 다녔을 때 제 은사님 중에 한 분이 원래 이제 대학 교수들이 65세에 퇴직을 하는데, 이분이 75세에 퇴직을 하셨어요. 실제 나이. 월남을 하셔가지고 이걸 다르게
만드신 겁니다. 그거를 다시 만드셨어요. 등본을 만드시면서 10년 어리게 등록을 하신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니 전 대학 졸업하고 대학원 다니고 한참 뭐 하는데도 퇴직을 안 하세요. 다른 분들 다 퇴직하셨는데 알고 봤더니 10년을 늦게 등록을 해서 그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1950년대라고 하는 시대상은 혼란스러운 시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사실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사실은 이걸 하지 못하고 지자체에서 그냥 하는 정도, 그런 시기가 바로 1950년대까지 시기였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러다가 이제 국가가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본격적으로 국민들의 어떤 뭐랄까요, 국민성,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관리하고 어떻게 보면 좀 통제하기 시작한, 본격적으로 행정적으로 어떤 것이 바로 1960년대에 들어서였다는 거죠. 그게 바로 1962년에 주민등록법의 실시입니다. 옆에는 이제 주민등록법의 공포 문인데요. 1962년에 이제 시행이 되게 되는데 모든 주민은 시나 군 단위의 주민등록을 하도록 국가가 이제 강제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이제 기류법이라고 하는 것이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냐면 강제성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택적이었다는 거죠. 신고해라 였지 신고해야 돼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거주 관계 반영이 그래서 안 됐기 때문에 강제성을 띤 주민등록이 처음으로 이제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일제 때 시행됐던 기류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원천적으로 이제 폐지가 되는 거죠. 부정이 되고 새로운 의미의 등록법이 만들어집니다. 물론 국가가 통제라고 하는, 구성원들을 통제하고 관리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연속되는 거지만 주민등록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면 이건 전혀 다른 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또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기류법에서는 90일이었는데 여기서는 30일이니까 뭐 그렇죠? 이동하자마자 바로 주민등록을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바로 이제 이 62년도에 주민등록이 시행이 되지만 실제로는 이 주민등록법이 시행이 되지만 또 강제적으로 했지만 이게 역시 행정력의 어떤 그 당시에 그 뭐랄까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강제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다는 거죠. 아유 저 싫어요 하고 그냥 산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우리가 되는. 그래서 제가 얘기 듣기에 60년대 70년대 초까지 제가 지역을 비하하는 발언은 아니고요. 지역 비하하는 발언은 아니고 강원도 쪽에 계신 분들이 주민등록증이 많이 없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산속에 막 교통 이게 두절이 되고 잘 안 되니까 제대로 그 행정적인 어떤 편의나 이런 것들이 미치지 못해서 주민등록이 안 된 그런 상황들이 벌어서 주민등록증이 없었던 분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거예요. 저하고 같은 시대에 살았는데도 물어보면 늦게 했다는 거예요. 뭐 그런 일도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우리 주민등록증과 결정적인 그런 이제 계기가 되는 것이 바로 주민등록증이 이제 발급이 되고요. 그 주민등록증 안에는 주민등록번호라고 하는 것이 이제 게시가 되면서 오늘날 이제 우리 주민등록증이 나타나게 됐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단순히 그냥 국가가 국민을 통제하기 위한, 관리하기 위한 그런 측면도 있었지만 당시 정치적인 그런 부분도 굉장히 크게 작용합니다. 그것이 바로 1968년의 1.2 사태입니다. 김신조라고 하는 사람이 31명의 북한 특수부대가 청와대에 습격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근데 이 사건은 사실은 국가적으로나 국민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줍니다. 어떤 충격이 아니면 공포감이었습니다. 우리가 전쟁이 끝난 지 한 20년 이제 막 되어가는데 어느 정도 안정이 되어가는 그런 시기였는데 한 나라의 대통령이 국가 원수를 무력화시키고 또 살해하려고 했다는 그런 의도가 이제 국민들이 느끼게 되면서 어마어마한 이 충격을 받게 되게 되는 거죠. 당시에 어떤 집권 세력들도 여기에 이제 위기감을 느꼈고요. 근데 이틀 뒤에 푸에블로 또 납치 사건이 벌어집니다. 미국의 어떤 군함인데요. 이거를 또 이틀 뒤에 동해에서 푸에블로 선을 또 납치를 해요. 물론 이 선원들은 나중에 다 풀려주지만 아직도 배는 이 군함은 결코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이 어마어마한 충격을 주죠. 한국에, 대한민국 사회에 충격을 주게 되면서 이 주민등록증을 만들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하여튼 여러 가지가 겹친 거죠. 이것 때문뿐만 아니라 또 정부의 어떤 국가적인 또 이유도 있었고요. 어쨌든 68년도에 주민등록 제도와 주민등록 번호 제도가 본격적으로 이제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12자리로 도입이 되고요. 18세 이상 사람들에게 됐고, 또 주민등록 지문 날인이 이때부터 이제 시작되게 됐다는 거죠. 예. 그러다가 1970년에 발급의 의무화가 또 이제 시작됩니다. 그래서 신분 확인용 사용을 이제 법제화하고요. 그러니까 주민등록증이라고 하는 것을 신분증으로 국가가 인정한, 국가가 공식적으로 발행한 도구로 그냥 확인용으로 인정하는 것을 법제화했다는 거죠. 68년대에 했고 2년 뒤에 법을 만들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연령이 인하가 됩니다. 1살 어리게 되는데, 그런 민방위대나 전시동원 대상 연령을 일치하기 위해서 18세에서 17세로 낮추게 되면서 대부분의 한국의 국민들이 고등학교 빠르면 1학년 또는 정상적이면 한 고등학교 2학년 때 주민등록증을 이제 발급받는 이유가 이 나이대에 이제 맞춰지게 되죠. 그리고 이제 주민등록 번호도 변경이 됩니다. 현행 13자리로 되게 되는데, 이때 75년도에 이때가 되면서 오늘날 주민등록증이 골격이 다 완성이 되었다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문 날인도 의무화가 됩니다. 지문이 선택적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래서 그 이전에 보면 주민등록증을 보게 되면 지문이 안 찍힌 것도 있어요. 사용을 하는데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때부터는 이제 반드시 찍어야 되는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고, 그러다가 이제 요게 이제 75년도에 이제 나왔던 거고요. 83년도에 또 한 번 바뀝니다. 또 한 번 바뀌는 게, 본적이나 호주 변경 시에 재발급을 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어요. 생정 편의를 위해서 갱신만 하면 된, 한 번만 바꿔서 뒤에다가 그 변경들을 이제 적어서 넣는 이런 식으로 이제 주민등록증이 또 바뀌게 디자인이 또 바뀌게 됐죠. 예, 그러다가 이제 그런 83년도에 바뀌었던 것이 99년도까지 쓰여지다가 99년도에 플라스틱 주민등록증으로 이제 바뀌게 돼서 오늘날까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90년대에 이 정보화가 우리가 급속하게 이루어지면서 주민등록증 위조 또 범죄 행위에 이용되는 경우가 대단히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근데 단순히 그때 종이에 써 있었어요. 그때는 종이에 비닐로 압축을 해서 프레스를 가해가지고 찍어낸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변조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매우 큰 그런 상태였죠. 그래서 플라스틱으로 위조나 변조, 분시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플라스틱으로 됐고, 직접 인화하는 얼굴 사진이나 지문을 플라스틱에 인화하는 방식으로서 이렇게 되고요. 또 여기서 이제 위조 변조 방수 기술이 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홀로그램이라든가 형광 물질, 뭐 비표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면서 위조와 변조 방지 기술이 이제 들어가면서 오늘날까지 우리가 주민등록증을 이제 사용하게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모바일 주민등록증까지 이제 등장을 합니다. 올해 이제 12월 27일 날 발급 이제 예정일인데요. 주민등록법이 개정이 되면서 변화하는 시름에 맞춰서 모바일 등록증까지 이제 나오는 바로 시점에 오늘날 우리가 서게 됐는데요. 최근에 모바일 신분증이 이제 확대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증이 21년도에 시작됐고요. 운전면허증, 국가보험등록증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작이 돼서 신분증명서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그 암호화된 형태로 이제 설치가 돼, 스마트폰에 설치가 돼서 이 주민등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그래서 이제 민원 서류 발급이라든가 뭐 금융계좌 개설, 이와 우리가 행정 처리를 하는데 필요한 이런 모든 사항들이 처리가 가능한, 나를 신분을 확인해 주는 것을 국가가 발급하는 그런 신분증과 동일하게, 오프라인에서 동일하게 신분 증명서로 역할을 기대하는 일이 벌어지게 됐고요. 예, 이제 12월에 발급될 행안부에서 나온 모바일 주민등록증이라고 합니다. 예, 뭐 주민등록증의 과거, 현재, 미래를 우리가 좀 살펴봤는데요. 주민등록 발급 당시에, 도입 당시에 엄청난 반대가 있었던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인권 침해, 국가 통제, 뭐 관리 이렇게 하면서 하여튼 뭐 많은 사회단체, 사회의 어떤 비판을 나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90년대 이후에 역시 주민등록증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확대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올림픽 이후에 또 산업화, 경제화의 어느 정도 안정, 또 민주화의 어떤 급속도의 발전, 성숙 이런 것들이 다 다시는 그런 흐름 속에서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나왔던 거죠. 그러다가 1999년도에 이 전자주민카드 도입을 하려고 했다가 폐기됐던 그런 일도 있었고요. 어쨌든 간에
이 주민등록법 개정이 될 때마다 주민등록법 번호 변경 가능이 계속해서 요구됐었고 2016년에는 자기 주민등록을 특정한 어떤 이유로 인해서 바꿀 수 있는 법으로 이제 개정 가능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이 지문 날인과 관련해서 위헌 신청이 계속해서 있고요. 최근에도 얼마 전에도 합법한 또 결정이 나기도 했죠. 위헌 신청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이런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것은 이 주민등록 번호가 또 주민등록증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 일상 전반에 너무나 깊숙하게 뿌리 내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번호가 우리 한국인들의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속에 너무나 깊이 뿌리 내려서 이것은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히 모든 국민이 성인 될 쯤에 손가락 지문 채취와 함께 주민등록증을 받게 되는데 이 마치 성인의 상징처럼, 그렇죠? 저도 한 30몇 년 전에 받았지만 주민등록증을 17세에 만들었지만 그때 나도 이제 어른이 되나 보다. 내가 이제 국가 통제를 받고 관리받는 대상이구나. 이런 생각은 전혀 안 들고요. 나도 이제 내 스스로 판단해서 뭘 할 수 있는 거 아니겠냐. 제가 그걸 동해에서 만들어가지고 와가지고 우리 부모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어린 나이였지만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주민등록증이라고 하는 것이 뭐 부정적이고 반대하고 하는 것지만 일종의 우리 한국인들, 우리 지금 현대 사회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의 문화의 하나 중요한 코드로, 수단으로 자리 잡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뭐 둘리, 한이, 히딩크, 뭐 주민등록증 막 이런 거 만들잖아요. 그렇죠? 부여해서 됐고요. 최근 요즘 강아지들도 등록증이 있습니다. 그렇죠? 강아지 등록증. 저희 집도 2마리 댕댕이를 키우고 있는데 다 등록증이 있어요. 그 신분증이 있습니다. 동물들도 있고 하여튼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결국 주민등록증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좀 봤을 때 국민 통제나 관리 수단, 이런 편리함 이런 걸 넘어서서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고 그리고 또 그런 속에서 자기의 문화적인 어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향유하는 그런 데까지 지금 이르게 되었고 이런 속에서의 논쟁, 개인정보의 어떤 침해 그리고 보안, 위조, 범죄에 대한 이런 문제는 더 첨예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갖게 돼서 하여튼 주민등록증과 관련된 이런 논의들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 한국 사회의 어떤 이 성숙함, 우리 한국 사회의 어떤 보다 더 뭐랄까요, 개인의 어떤 권리와 또 국가적인 어떤 이런 행정의 어떤 서비스, 복지의 어떤 혜택에 나아가는 이런 데 있어서 정말 우리가 끊임없이 논의하고 같이 검토해야 될 그런 이슈가 아닐까 또 그런 생각도 하여튼 가져보게 됐습니다. 예, 제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